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아인츠베른 가문은 비교적 안전한 룰러 클래스를 소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반영웅의 특성을 가진 어벤져 클래스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손봐야 할 시스템의 왜곡도가 너무 높았고 설령 어벤져를 소환한다 한들 그 사악한 힘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시스템의 왜곡도가 어벤져보다 낮다 해도 상배전쟁에서 절대 관리자의 역할이 필요할 때만 독자적으로 소환되는 룰러 클래스를 자신들의 서번트로 소환하기 위한 시스템 조작 역시 어려웠기 때문에 룰러 클래스 자격을 가진 영령 중 최상위권에 위치한 성인을 서번트로 소환시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하여 일본에서 가장 성인에 가깝지만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비운의 소년을 룰러 클래스로 불러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를 불러내기 위한 촉매를 구하고 철저하게 조작된 소환 과정을 모두 마친 아인츠베렌의 눈앞에 나타난 서번트는 그들이 의도한 대로 정확히 소환된 룰러 클래스의 아마쿠사 시로 토키사다였습니다. 에도 시대에 태어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파했다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 그는 정부의 정교 탄압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를 따르던 모든 신도와 함께 혼토한 최후를 맞이한 비운의 소년이었습니다. 그 비통한 삶의 끝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다짐이 마음에 남았는지, 어떤 목적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그를 불러낸 아인츠베른 가문마저 알 길이 없었지만 아마쿠사 시로는 마치 현세에 어떠한 소망도 없는 듯 그저 고분고분하게 상배전쟁의 서번트로서 마스터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취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시작된 후유키시의 세 번째 상배전쟁. 소환의 수작을 부려서 룰러를 소환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인츠베른 가문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제작한 호문클루스 마스터의 문제. 그들이 상배전쟁의 참가자 마스터로 내세운 호문클루스는 서번트에 강함에 영향을 주는 마술 회로의 역할에 있어서는 뛰어날지는 몰라도 전투, 생존 본능, 경험치와 그에 따른 현명한 판단 등등 가문의 비용과 연금술에만 빠져 인간 사이와의 교류가 협소해서 생긴 여러가지 결함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마스터로 참가하기 위해 제작된 호문클루스는 한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어설픈 로봇과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마쿠사 시로 역시 순수 서번트로서의 강함은 삼류였기에 강한 전투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룰러 클래스라는 단 하나의 이점은 이 모든 단점을 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조를 상대 서번트에게 사용할 수 있는 신명 재결 스킬, 눈으로 본 서번트의 클래스와 진명을 파악해버리는 진명 간파 스킬,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서번트의 기척을 감지할 수 있는 절대 감지 능력, 그리고 높은 클래스 보정과 세이버 클래스급의 대마력 보유 권한까지 룰러 클래스로서 얻을 수 있는 이 다양하고도 압도적인 어드밴티지는 당시 두 명의 마스터가 한 서번트의 다른 이면을 각각 소환해서 순수 무력 최강에 가까웠던 에델펠트 자매의 세이버 진영, 마토 가문의 강한 총술사 조켄 진영, 보석 마술의 명문 가문 토사카 진영,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인 독일 나치스의 지원을 받아 참전한 괴물같은 실력의 마술사 다니게 랜서 진영까지 이 모든 강적들을 상대로 이길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다 전투 센스에 있어서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아인츠베른에서 창조한 오로지 승리를 위해 움직이는 호문클루스라는 특성에 알맞게 룰러 진영은 무모한 도박 없이 철저한 방어를 내세우는 전략을 사용했고 위험한 변수들을 안전하게 제거해가는 방식으로 상배전쟁을 대하면서 그들의 승리는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랜서 진영의 서번트 핀마쿨이 사용한 단 하나의 복으로 이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되니 켈트 신화에서 지혜의 연을 먹은 일화가 버구화된 핀마쿨의 핀탄 피네가스. 그것은 어떤 수수께끼든지 보기만 해도 답을 알아내고 어떤 난해한 문제도 해결법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혜의 능력을 지닌 보고였습니다. 핀마쿨이 이 보고를 사용함으로써 시작의 세 가문 외에는 아무도 모를 대성배의 존재와 위치를 랜서 진영의 마스터 다닉이 알게 돼버렸고 상배전쟁의 배후에 숨겨진 대성배의 비밀을 알게 된 다닉은 자신을 지원해주던 독일군을 끌어들여서 대성배를 탈취하는 작전을 세우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당시 세계대전 중이었던 독일군도 대성배의 힘으로 세계정복을 하겠다는 야망이 있었기에 흔쾌히 다닉에게 군사와 운송수단을 지원해 주었죠. 그 작전은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당연하게도 대성배의 크기는 몰래 훔친다고 해서 안 들킬 크기와 영향력이 아니었습니다. 탈취 작전이 진행되는 것을 포착하고 화들짝 놀란 시작의 세 가문은 수백 년을 공들인 그들의 모든 계획이 통두리째 날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비밀이나 체면을 가릴 새도 없이 상배전쟁에서 아직 살아남은 서번트들과 제국의 육군까지 끌어들여서 다니까 독일군의 탈취 작전을 제압하려 나섰습니다. 그렇게 대성배를 엔조산의 동굴에서 분리해 이동 중인 랜서 진영과 상배전쟁에서 살아남은 몇몇 진영들 그리고 두 진영이 끌어들인 군대까지 대성배를 사이에 두고 만나 엉키게 된 상황. 크게는 대성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한 서번트와
선수와 마스터들의 개인전이 벌어지고 작게는 두 군대의 화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3차 성배전쟁의 종막은 도를 넘어버린 난장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쿠사 시로의 마스터는 암살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스터가 죽은 그 시점에서 룰러 진영의 패배는 확정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총성과 전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배전쟁에서 서번트를 가장 많이 리타이어 시킨 저력을 보여준 에델펠트의 세이버 진영과 서번트를 잃었어도 어떻게든 대성배를 지켜야 하는 시작의 세 가문이 여전히 투지를 불태우면서 전투는 한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에는 성배전쟁의 감독으로 파견된 코토민의 리세이도 있었죠. 처음으로 맡은 감독이라는 역할도 도를 넘을 정도로 난잡해진 이번 성배전쟁에서는 의미 없어진 지 오래. 설상가상으로 성당교의 세력과 친밀한 관계인 토사카 가문의 마스터마저 인간의 인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서번트들의 전투의 여파에 목숨을 잃을 정도의 위험에 몰리게 됩니다. 군대들이 간간히 쏘는 무기들의 파력과 서번트들의 보고가 뒤섞이는 전장은 명문 가문의 마술사라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참혹한 상황의 전장에서 토사카 가문의 마스터가 혼신의 힘을 다해 버티다 난장판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위험에 휘말렸을 때 옆에서 누군가 나타나 인접한 움직임으로 그를 구출했습니다. 토사카의 마스터이자 당주를 구한 이의 정체는 바로 마스터가 당해 사라진 줄 알았던 룰러 아마쿠사 시로였죠. 그는 마스터가 당해 자신이 사라지기 직전 엄청난 진영으로 버티면서 대성배에 도달하는데 성공했고 그 힘으로 현세에 수육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수육한 그에게 코토민의 리세이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었죠. 그 요청을 들어준 시로 덕에 후키시의 책임자이기도 했던 토스카 가문은 건재할 수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끝없이 이어진 치열한 대성배 쟁탈전은 결국 독일군과 랜서 진영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수육한 룰러와 랜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번트들은 그 자리에서 전멸했고 마스터들은 상처를 입었으며 마침내 대성배는 독일군과 단익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희생이 따랐지만 승리에 취한 독일군이 세계 정복의 야망을 꿈꾸면서 대성배를 비행선에 싣고 그들의 나라로 운송하던 도중에 단익은 아무렇지도 않게 같은 편이었던 독일군을 기관총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성배를 혼자서 독점하겠다는 더 큰 야망이 담긴 총질이었죠. 한 명 한 명을 확실하게 죽이면서 비행선에 있는 독일군을 전부 처리하고 자신의 서번트인 랜서, 핀마쿨마저 처리한 단익은 대성배를 가동시키는 데 있어서 후유키시보다 훨씬 뛰어난 영맥이 있는 장소 루마니아의 북서부 도시 투리파스에 위치한 밀레니아 성체에 대성배를 옮겨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제 단익은 대성배가 다시 가동될 60년 뒤만 기다리면 자신의 야망을 쉽게 이룰 수 있는 셈이었죠. 하지만 자신들이 투자한 모든 것을 잃은 거나 다름없는 시작의 세 가문이 앞뒤 안 가리고 추적해올 것을 우려한 단익은 자신을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혼란을 주고자 성배전쟁의 시스템과 설계도를 모조리 외부에 공개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의 마술사 집단 곳곳에서 새로운 성배를 만들려는 시도가 일어났고 그 때문에 어설픈 여러 버전의 성배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어설픈 성배들로 수없이 벌어지게 된 성배전쟁이 바로 아종의 성배전쟁이라 불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어설픈 버전이라 해도 어느 정도의 기능은 가능한 정도의 성배가 종종 등장하면서 자주 일어나게 된 아종 성배전쟁은 마술사들의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상하게 어쌔신 클래스로 항상 나오는 하산이 마스터들을 3일 안에 전부 암살해버리는 식으로 우승을 밥 먹듯이 해서 모든 하산의 공략법을 총 정리해서 기록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이 어쌔신 클래스 공략 기록에 대응하기 위해 하산만 주구장창 나오던 성배전쟁의 어쌔신 소환에서 따로 준비한 성유물과 추가 영창을 하는 식으로 하산이 아닌 다른 영령을 어쌔신으로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시도 끝에 마스터들이 발견하기도 했죠. 이 새로운 소환 방식의 발견은 이후에 벌어지는 성배전쟁에서 어쌔신의 마스터 대다수가 사용할 정도로 혁신을 가져온 위대한 발견이자 수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계속 벌어지는 아종 성배전쟁 때문에 촉매가 될 성유물의 수요와 가치가 급상승하게 되고 결국 마술협회 시계탑의 소환과도 이 문제에 개입하는 지경까지 돼버렸습니다. 마술협회까지 골머리를 앓는 여파를 만들어낸 덕분에 단익은 대성배의 위치를 더 쉽게 은폐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성배를 설계하고 영혼을 끌어 투자했던 시작의 세 가문은 어떻게 되었는가? 마토 가문은 애초에 마토 조켄이 혼자 발악하면서 버티고 있었고 후계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기에 조켄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었던 대성배의 소실은 그를 폐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마술사로서 앞으로 걸어갈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저 고독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미래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렇다면 토오사카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까스로 살아남은 토오사카 가문은 여유롭고 우아하게 대성배를 포기했고 그들의 선조가 원래 추구했던 방식인 무술의 극에다가 근원에 도달한다는 방침으로 가문의 방향성을 바꾸고 새로운 유파를 창설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마토 가문이 망했기 때문에 미레이 사쿠라는 에델펠트 가문에 입양되어서 무난하게 레슬링 실력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술을 추구하게 된 토오사카 가문에 남은 리는 중국 무술의 실력자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성배에 가장 많은 투자와 설계를 한 아인츠베른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 대성배를 강탈한 자들이 그것을 본래의 쓰임대로 가동시켜서 세상에 산마법을 배포한다면 어찌되었든 목표가 이루어진 건 똑같으니 상관없다는 입장이었죠. 게다가 대성배를 털린 정도로 가문의 비혼을 향한 의지를 꺾기에는 그들은 아직 제대로 된 발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문에서 최고의 기능으로 제작할 수 있는 호문클루스, 즉 이리아 스필 같은 다시는 못 만들 가문의 최고이자 최종 도달점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산마법을 재현한다는 집념과 의지가 여전히 꺾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문을 계속 운영해가며 수많은 연금술의 발명과 도전들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60년 뒤 충분한 준비를 마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다닉은 대성배를 앞세우고 시계탑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대성배를 가지고 있는 마술사가 마술사의 계율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당연히 곱게 볼 리가 없었던 시계탑은 50명의 마술사 사냥부대를 보내는 등 다닉을 처리하고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닉을 사냥하기는커녕 마술사 부대는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멸해버립니다. 도대체 다닉은 어떤 준비를 마치고 갑자기 당당하게 나온 걸까? 다닉의 거점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 돌아온 한 명으로부터 받은 긴급한 보고는 시계탑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我々ユグドミレニアからの宣戦布告だ。 마술사 부대를 전멸시킨 것은 다닉의 서번트. 이미 다닉은 서번트를 소환해서 새로운 성배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던 것이었죠. 그것도 참가자 7명이 전부 같은 편을 먹어서 서로 싸우지도 않고 대성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다닉만의 성배전쟁을 말이죠. 이대로 간다면 정말 다닉이 대성배의 힘으로 국가급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이런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성배전쟁을 용납할 수 없었던 대성배에 내장된 대응 시스템이 독단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大聖杯に組み込まれている緊急時のシステムだ。7機のサーバントが一勢力に統一された場合、さらに7機のサーバントが追加召喚される。 새로운 7명의 마스터를 다닉의 적대 진영인 시기탑 측에서 추가로 선발. 당연히 영주도 한 명당 3휙 똑같이 배포되었습니다. 거기다 이 대규모 전쟁을 조율할 심판이자 조정자 룰러 클래스의 잔다르크까지 독자적으로 소환시켰죠. 그렇게 대성배가 소환한 서번트는 총 15기. 훌키시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영맥을 가진 루마니아의 도시 투리파스의 위용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대성배 시스템의 영향으로 시기탑에서 마스터가 선택되는 조짐이 보이자 시기탑은 강한 프리랜서 마술사들로 마스터를 구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스터로 선발된 자들에게는 구하기 어려운 높은 가치의 총매, 성유물까지 제공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들은 뛰어난 마스터와 엄청난 스펙의 초인류 서번트로 성배 대전의 팀을 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에 대응하는 다닉의 진영은 이류 마스터도 섞여 있었기에 힘이 밀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역시 팀원들에게 나름 좋은 총매를 선별해 주었고 홈그라운드에 굉장히 유리한 서번트들을 소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중 다닉의 랜서 서번트인 블러드 3세는 앞으로 전장이 될 루마니아에서의 지명도가 최강이었고 성배 대전이 일어나기 2개월 전 소환된 캐스터 아비 캐브론에게 투자해 양산한 1000이 넘는 수의 골렘은 우주방어라 해도 될 정도의 수비를 갖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와 만반의 전략을 짜놓은 다닉, 모든 변수를 하나하나 고려해서 자신의 서번트를 폭주시킬 경우의 수까지 계산했던 다닉이었지만 그가 알 수 없었기에 훗날 큰 독이 될 치명적인 변수의 인물이 수십 년 동안 칼을 갈면서 성배 대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저번 성배전쟁에서 당연히 죽은 줄 알았던 아마쿠사 시로. 대성배의 힘으로 수육하고 토사카 가문의 당주를 구한 대가로 코토미네 리세의 양자 신분을 얻은 그는 성당교회의 제8비적회 소속 시로 코토미네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다음 성배대전을 위한 철저한 준비 작업을 수십 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바라고 다음을 기약한 것일까요? 그의 소원을 아는 사람은 그가 패배 후 사라지기 직전 대성배에 잠깐 닿는 순간에 대성배라면 자신이 바라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본인 아마쿠사 시로 뿐이었죠. 그밖에 모르는 그만의 소원을 위해 수육하고 꿈을 향한 여정을 걷기 시작한 아마쿠사 시로는 대성배를 잃은 시작의 세가문에게 대성배에 관련된 정보들을 최대한 얻어내고 자신이 가진 A랭크의 계시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60년 뒤에 일어날 성배대전을 준비했습니다. 세미라미스의 소환을 위한 총매를 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그녀의 정원을 위한 재료를 모으기 위해 중동에서 20년을 잠복하기도 했죠. 성배대전이라는 형태로 전쟁이 날 것이라는 미래까지 읽었기에 시기탑에서 한창 성배대전의 마스터를 모을 때 바로 지원해서 마스터 자격까지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성당교회와 시계탑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성당교회가 다닉 쪽에 붙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성당교회 소속 인물인 시로 코토미네는 성배대전의 적의 진영 마스터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긴 준비 과정 끝에 드디어 성배대전을 맞이하게 된 아마쿠사 시로. 그는 대성배의 어떤 소원을 빌고 싶은 걸까요? 15명의 서번트들은 어떻게 전쟁을 헤쳐나갈까요? 그 내용은 페이트 아포크리파 애니메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